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근입니다. 유튜브에 강의 자료를 오랜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 2024년 2학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건축학부에서 또 강의를 하게 됐는데, 맡은 담당한 강자가 표지에 나타내 있는 바와 같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라는 강좌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이번 한 학기 동안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 강의 자료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제 수업을 듣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를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자료를 공유할까 합니다. 먼저 저를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주식회사 하이구조의 권용근 대표로 건축구조기술사입니다. 건축구조기술사고, 지금 한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에서 강의한 지는 한 20년이 넘고요. 그래서 강의를 오랫동안 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밖에도 이제 대외 활동으로는 서울특별시 건축안전자문단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각 구청의 안전진단 자문위원 또는 건축심의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건축구조의 이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렸던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 대해서 한번 이번 학기 동안에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 학습 순서로는 이번 학기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 대한 학습 방향, 계획, 목표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변천사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 개념을 한번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조 시스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보편화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구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어떻게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는 책들에 따라서 레인포스 콘크리트 스트럭처라고 부르는 책들도 많죠. 근데 저는 일단은 어, 건축을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 빌딩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가 크게 토목 분야도 있죠. 그리고 건축 분야도 있는데, 저는 전 건축 구조 기술사로서 이 건축물의 구조 설계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미에서, 여기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를 스트럭처 디자인 오브 레인포스 콘크리트 빌딩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그래도 오래됐고 노하우가 그래도 많은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른 장점이 있죠. 어, 이 장점이 철근과 콘크리트가 같이 결합돼서 구조물을 형성시키는 것으로서, 철근과 콘크리트는 궁합이 좋습니다. 궁합이 좋은 두 재료를 합성시켜서 구조물을 형성시키는 구조로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 구조죠. 일체식 구조이기 때문에 버프집을 짜서 거기다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다음에 그걸 잘 붙여서 버프집을 떼면 완성된 구조물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궁합이 좋은 게, 철근은 일단 어떻게 보면 부식에 약하죠. 외부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그다음에 불에 약하죠. 내와 약합니다. 바로 불에 접하면 좀 그죠? 강제는 불에 약한데, 이거를 콘크리트로 이렇게 덮죠. 그죠? 덮어서 부식과 내와 성능을 향상시키고, 철근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음에 이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 팽창 계수가 거의 같습니다. 열 팽창 계수가 거의 같고, 그리고 부착력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체식 구조로서 말씀드렸죠. 철근 콘크리트는 일체식 구조라고. 안에 들어가 있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일체로 거동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구조 시스템이라고 말해서 서로 궁합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입장에서 보면 압축에 누르는 힘에 대한 압축에는 강한데 인장에 약하잖아요. 인장에 약해서 인장이 약한 것을 철근, 인장제인 철근이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를 레인포스트 콘크리트라고 부르죠. 레인포스트, 철근으로 보강된 콘크리트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학기는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형태와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수업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실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역학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때로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 다음에 현재 구조 설계 기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무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학습해 보고요. 이거에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안전한 구조 설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사용성, 퍼짐이나 균열 같은 데에 사용성에 대해서 향상되는 구조물, 그다음 내구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밖에도 경제성,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설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또 어떻게 시공 편의성, 시공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요즘 현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예술성도 중요하죠. 미적인 요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가 각 구조의 예술성, 미적, 미관적 얘기도 한번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재료면도 어떻게 보면 고강도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UHPC라는 게 있죠. UHPC. 예전 동영상 강에서 고강도 그리고 고성능 콘크리트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뒤쪽에 UHPC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UHPC는 거의 뭐 그 매끈한 면, 콘크리트 면이 플라스틱 같은 아주 미끈하고 미적으로 수려한 이런 재료를 갖고 있죠. 아직까지는 고가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예술성, 미적인 요소로서 그런 재료들도 많이 사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어쨌든 각 구조 여러 강구조나 또는 SRC 구조, 합성 구조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하죠. 저렴해서 또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렴한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가격적인 경쟁력보다는 이렇게 보면 예술적, 그렇죠? 미적 이런 것들을 좀 더 우선시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는 대부분 프로그램화 전산화 시스템화가 돼 있죠. 사실은 시스템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 구조 해석 프로그램도 갖춰져 있어서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각 부재 설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재 설계 프로그램들도 이용하고 또 때로는 또 이거를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엑셀로 본인들이 짜서 전산화 시켜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듯이 일일이 수계산을 잘 안 하죠. 수계산하면 또 시간도 많은 소요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화, 전산화, 시스템화가 앞으로는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요즘은 AI가 뜨고 있는데 AI 시대가 오게 되면 이제는 이제 뭐 AI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뿐만 아니라 구조 설계를 자동적으로 최적화된 구조 설계를 해줄 수 있는 시대가 곧 오겠죠.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최적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효율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론적 그리고 공학적 경험과 그다음에 그 역학적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이번 학기에 어쨌든 전사나 프로그래머를 위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의 발전을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의 효율화를 한번 같이 고찰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앞으로 수업들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의 기본적인 개념들과 그 다음에 설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 진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구조 설계를 위한 각종 설계 하중과 그 다음에 하중 조합을 고찰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쉼재 또는 압축재 설계, 그 다음에 전담 및 비틀림 설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각종 철근 콘크리트 부지 설계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슬라브, 그리고 보도 뭐 종류가 많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학부 시절 배웠던 보는 뭐가 있죠? 장방향 보로서 당근보, 볶음보, T형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기둥도 뭐 단주가 있고 장주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살펴볼 거고 벽체, 내력벽, 전단벽, 그다음 기초, 그다음에 지하 외벽, 그다음에 옹벽 등에 대한 부재 설계, 그러니까 단면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단면에 철근을 어느 정도의 철근량을 배근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강의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제 나갈 수 있을지도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나가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강의를 떠나서 별도로 그 후에 필요한 것들은 차차 채우면서 나가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본격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 설계를 위한 최소한의 어쩌면 법적 제한이죠. 이런 법적 기준을 우리나라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는 허용료 설계법과 극한강도 설계법. 최근에는 이제 극한이라는 거를 빼고 강도 설계법이라고도 이제 부르죠. 여기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은 최초에는 허용 응력 설계법이 나왔었죠. 허용 응력 설계법이 나왔는데 이거를 영어로 보면 Working Stress Design Method라고 불렀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강구조 설계에서도 동영상 자료를 이렇게 올리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강구조 설계 그때를 이제 더듬어 보면 강구조 설계 기준도 허용응력 설계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강구조 설계도 최초의 강구조 설계는 허용응력 설계법, 콘크리트는 마찬가지로 허용응력 설계법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때 이제 강구조에서는 허용 설계법을 Allowable Stress Design Method라고 해서 ASD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콘크리트 쪽에서는 약간 한국말로 허용력 설계법은 똑같은데 영문이 좀 틀리죠. 그렇죠? 워킹 스트레스 디자인 메소드라고 불렀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허용력 설계법은 사실 저는 학부 때 88학번인데 그때 이제 그 당시 학부 과정에서 허용도 설계법을 배웠습니다. 배웠고 대학원 시절에 이제 극한강도 설계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제가 1997년에 이제 실무를 나가서 본격적으로 구조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보통 이렇게 극한강도 설계법을 실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사가 좀 그렇고 이런 콘크리트 구조설계법은 미국의 ACI 이게 뭐면 미국 콘크리트 학회입니다. ACI 약자는 아메리칸 콘크리트 인스티튜트의 약자죠. ACI. 미국 콘크리트 학회에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제정하고 그리고 계속 개정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미국 ACI, 미국 콘크리트 학회에서
기준들을 그래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이고 때로는 변형하고 그래서 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CI 미국 콘크리트 학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을 만든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기관이라고 해서 한번 소개드려 봤습니다. 강구조 설계는 어떻게 돼 있죠? 강구조 설계는 배웠지만 허용조 설계법 설계도 있고 그 위에 뭐가 어떻게 병행했죠?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의 극강도 설계법에 준하는 게 하중 저항 계수 설계법이죠. 하중 저항 계수법 로드 앤 리스턴스 팩터 디자인 메소드. 그래서 저희가 이제 LRFD 하죠. 그 앞에 자를 따서 LRFD, 그죠? LRFD라고 하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 하중 저항 계수 설계법이 극강도 설계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아시겠지만 AISC 또는 ASC라는 미국의 철강협회 그리고 미국 토목학회에서 제정을 이런 거를 기준들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용 우주 설계법은 뭐 지금 잘 쓰이지는 않고 있지만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사용 하중에 대한 조합을 사용합니다. 사용 하중에 대한 조합. 보통 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극강도 설계법은 하중들을 개수하중을 사용하잖아요. 개수하중. 그러니까 데드로드 고정하중은 앞에 하중 개수를 곱하죠. 얼마? 지금 현재로는 1.2라는 하중 개수를 곱해서 1.2 데드로드라는 걸 쓰고요. 이게 그 라이브로드 활하중과 조합할 때는 활하중은 또 개수 하중 개수를 1.6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6, 1.6 라이브로드. 그래서 두 개가 조합할 때 이 개수하중들을 조합해서 1.2 데드로드 플러스 1.6 라이브로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조합해서 그거를 그 개수하중의 조합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하중으로 어떻게 보면 극한하중이라고 보고 보면 극한하중이라고 보고 그거를 부재에 작용시켜서 그 부재에서 나온 단면력 단면력이라면 그 최대 큰 단면력 예를 들어서 휨 모멘트가 또 하나 있겠죠. 그래서 최대 휨 모멘트 또는 전단력이라면 최대 큰 전단력, 최대 전단력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최대 축 방향력, 축 방향력은 압축과 인장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잡아내서 해석을 통해서 잡아내서 그거 이상이 되도록 그렇죠. 부재의 설계 강도가 각 부재의 설계 강도가 그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는 게 이제 극강도 설계법인데 이 허용형 설계법은 그 하중 조합에서 어떻게 합니까? 앞에 하중 계수가 1이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조합을 보면 그냥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로드 이렇게 그냥 표현해서 이게 이제 사용하중이죠. 그냥 사용하중의 조합을 통해서 그죠? 조합을 통해서 부재의 응력과 비교를 하는데 부재의 응력도 어떻게 보면 부재가 탄성 범위 안에서 움직이도록 컨트롤을 합니다. 조종을 하죠. 그래서 부재의 내력도 그러니까 부재의 저항 능력조차도 부재가 소성 범위, 비탄성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탄성 범위 안에서 응력을 컨트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허용 응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허용 응력은 허용하는 부재에 걸리는 응력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컨트롤을 하는데 그거는 보통 그 허용 응력은 탄성 범위 안이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그 허용 압축 응력도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받을 때 거기에 걸리는 압축 응력도가 허용할 수 있는 압축 응력가 예를 들어서 0.4 지금으로 하면 FCK가 콘크리트 압축 강도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허용 휨 압축 응력도 있어요. 이거는 0.4 FCK인가요? 뭐 이렇게 표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면 콘크리트가 받을 수 있는 허용 압축 응력 그리고 압축 허용 휨 응력 그 다음에 뭐 철근도 마찬가지로 허용 인장 응력 허용 인장 응력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FT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철근의 항복 강도를 1.5로 나눈 값 그래서 훨씬 응력을
항복 응력보다 훨씬 낮은 응력으로 컨트롤되는, 조종되는 안전율을 줘서 낮은 값의 응력으로 부재가 거동하게끔 만드는 원리가 허용력 설계법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극한, 그죠? 극한 강도 설계법에서는 아까 어떻게 보죠? 대수 하중들의 조합을 사용하고, 그죠? 아주 큰 하중. 그 다음에 부재가 받는 응력도 어떻게 보면 약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약간의 탄성 범위를 넘어서 연화 능력, 그러니까 완전한 소성 구간은 콘크리트가 소성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감안하지 못하더라도 약간의 소성 구간을 이제 감안을 해주는 거죠. 좀 더 힘을, 탄성 구간뿐만 아니라 소성 구간도 조금 더 견딘다, 이런 식의 개념이고, 철근도 그 FI까지 다 견딘다고 보고, 그렇죠? 좀 거기까지는 견딘다고 보고, 좀 부재가 받을 수 있는 응력을 좀 높여줘서 컨트롤하는 게 고강도 설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아무래도 전문 용어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응력에 대한 얘기 지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조금 미리 선행을 학습을 하시기 위해서는 예전에 올렸던 저희 하이구조 유튜브 동영상 자료 중에서 재료의 역학적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료 역학적 성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거죠.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이해를 통해서 이런 것들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의 수업에서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미리 찍어놨던 동영상 자료는 또 계속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허용력 설계법이 이제 거의 이제 사라졌죠. 물론 거기 허용력 설계법이 콘크리트 설계법의 이제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됐지만, 지금으로는 전 대세가 허용도 설계법은 강도 설계법, 특히 강도 설계법에서는 거의 이제 쓰이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극강도 설계법. 그래서 극강도 설계법을 USD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게 보면 Ultimate Strength Design Method라고 해서 극강도 설계법. 때는 지금 한국에서는 그냥 강도 설계법이라고 부르죠. 이런 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 응력 설계법은 강도 설계법으로 넘어오면서 사용성 검토가 조금 더 두각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는 허용도 설계법에서는 예서는 강도만 잘 설계를 해놓으면 사용성, 그러니까 처짐이라든지 균열 제어 같은 거를 별도로 이렇게 따로 검토를 안 해도 탄성 범위 안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하고 사용성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극강도 설계법, 강도 설계법으로 넘어오면서 재료의 소성 범위, 소성 영역 근처까지 어느 정도 강도를 높여줬기 때문에 부지의 응력이 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랙도 더 어떻게 보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짐 중에서도 단기 처짐뿐만 아니라 슬리프와 건조 수축으로 인한 단기 처짐에 대한 고려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그죠? 필요성이 이제 두각된 거죠. 그래서 그 사용성 검토를 하는데 처짐이나 균열폭 또는 피로 또는 뭐 내구성 이런 걸 검토를 하는데, 그때는 허용응력 설계법에서 사용했던 사용 하중의 조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성 검토에서는 예전에 만들었던 그 허용력도 설계법이 조금 이렇게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허용력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또 곤란한 거죠.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극강도 설계법은 미국 ACI에서 만들었다고 했죠. ACI, 미국 콘크리트 학회에서 만드는데 1956년에 처음 극한 강도 설계법이 이제 소개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허용도 설계법이었죠. 그리고 국내에는 1988년도에서 처음으로 극강도 설계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차례 이제 개정됐죠. 그 변전사는 좀 뒤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은 콘크리트 구조 설계라고 해서 강도 설계법을 주로 쓰고요.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코리안 디자인 스탠다드라고 해서 KSD,
코드에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요 밑에 식이 보이시죠? 식이 보이시는 게 요게 보면 U는 뭐 얼티메이트, 뭐 극한, 뭐 이런 거겠죠. 요게 보면 요거는 소요 강도라는 용어입니다, 사실. 근데 좀 약간 와닿지 않죠. 소요 강도 어렵습니다. 이름이 소요 강도. 이게 보면 required 강도, 그러니까 필요한 강도죠. 부재에 적어도 요 정도 이상은 필요해야 된다. 이거서 그러니까 required strength 강도인데 요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하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기 보면 하중 효과, 하중 계수의 하중 효과를 곱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이걸 계수하중을 그렇죠? 조합해서 만든 하중 효과,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필요한 반면력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여기는 어떻게 보면 힘 모멘트도 있고 최대 힘 모멘트, 그다음 최대 전단력, 최대 축방향력, 속력, 뭐 인지항력 이런 것들에 해당되겠죠. 이거보다 요거 뒤에 게 파이 R는데 요거는 뭐냐면 설계 강도입니다. 설계 강도. 설계 강도. 어떤 부재가 어떤 부자가 왼쪽에 있는 하중으로 인해서 작용하는 휨 모멘트나 전단력이나 축방향력보다 어떻게 보면 센 강도, 세게 저항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 Rn을 뭐라고 표현하면 설계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설계 강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Rn은 N은 노미널 공칭, 노미널의 약자인 거죠. R은 뭐 리지스턴스, 저항력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R에는 공칭 강도라고 부르고 거기에다 파이를 곱한 게 설계 강도가 되는데 이때 파이는 강도 감소 계수라고 불러서 보통 1보다 작은 값으로 해서 실제로 시공되는 거와 이론적으로 설계되는 거와의 그 오차, 불확실성 요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게 강도 감소 계수입니다. 그래서 왼쪽보다 소요 강도보다 뭐가 설계 강도가 크게끔 각 부재의 설계 강도가 크게끔 설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강도 설계법의 어떻게 보면 원칙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조 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비탄성 거동을 고려하여 극한 강도 설계법이니까요. 고려하여 한정된 부재 단면의 공칭 강도의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한 설계용 강도의 값, 이걸 설계 강도라고 했죠. 오른쪽이요. 설계 강도가 왼쪽 계수화중에 의한 부재력 소요 강도 이상이 되도록 구조 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강도 설계법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또 이제 자세히 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천사를 살펴보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죠. 미국에서 ACI, 미국 콘크리트 학에서 이제 이거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미국에서의 ACI의 변천사를 한번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ACI 318-47이라고 써 있죠. ACI는 아시겠고 318은 아마 적용할 겁니다. 이 콘크리트 기준을 제정하는 위원들 있잖아요. 위원의 수가 318명이라는 뜻으로 ACI 318이라고 썼고요. 다시 47은 뭐냐? 47은 연도입니다. 1947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용료 설계법이 최초로 나온 게 되겠죠? 1947년에 처음 콘크리트 설계 기준이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그러다가 ACI 1951년에 한번 개정이 됐고 그러다가 56년 그렇죠? ACI 318-56에 극한 강도 설계법이 부록 쪽에 소개를 했습니다. 부록. 그러니까 허용도 설계법은 계속 그 당시에 썼는데 이제 부록 쪽에 극강도 설계법이 처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뭐라 그러나 업그레이드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설계법이 하나 이제 탄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극강도 처음 소개됐고
여기 보면 ACI 32863 1963년이 여기 중요한 연도죠. 63년에 극한강도 설계법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용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허용도 설계법을 계속 쓰던 그 관례과 그 습관 그리고 익힌 정도가 있기 때문에 허용도 설계법과 이제 병행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1년 ACI 328-71년에 1971년에 그때부터 이제 국항도 설계법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정착 길이 같은 것들이 허용도 설계법에 비해서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돼서 좀 복잡화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극항도 설계법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개정이 됐는데 보면 77년도에만 개정이 됐고 83년도, 89년도에 계속 개정이 되어 나왔고 주기적으로. 그런데 이제 89년도에는 또 의미 있는 게 커멘터리가 이제 추가됐어요. 일종의 이제 기준에 대한 해설집이죠. 해설. 그죠? 그래서 기준도 그거를 해석하는 게 좀 애매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든 위원들이 그게 어떤 취지로 어떤 뜻으로 만들어졌는 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해설집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커멘터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94년도 1999년, 그리고 2003년, 2005년, 2009년, 2011년 계속 이렇게 개정화되면서 기준들이 좀 더 복잡화되고 강화되고 때로는 뭐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2014년 지금은 이제 2019년까지 ACI 318-2019까지 이제 업그레이드돼서 계속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개정되어 올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철근의 이제 그 강도를 그레이드 100,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항복 강도가 690메가파스칼 정도 됩니다. 약 이 철근을 이제 허용했다는 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주요 골자가 된다고 하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1972년도에 처음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계산 기준 및 해설이라고 해서 처음 제정이 됐죠. 1972년도에. 물론 허용도 설계법으로 해서 그렇죠?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 1차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1977년에 2차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허용도 설계법을 사용해 오다가 여기 또 의미 있는 숫자가 있죠. 극한도 설계법 1988년 극한도 설계법에 의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이 이제 극한도 설계법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강도 설계법이 1988년도에 처음으로 그렇죠? 나온 거죠. 또 의미 있는 게 1988년에 우리나라 내진 설계 기준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극한도 설계법이 나오면서 또 1988년도에 또 내진 설계 기준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진 설계 기준의 변전사는 예전에 올렸던 동영상 자료 중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진력 저항 시스템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우리나라 내진 설계 기준의 변전사를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강도 설계법이 강도 설계법이 나왔을 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병행해서 쓴 거죠. 허용도 설계법도 병행해서 그 당시에 명칭을 약간 어느 때는 별도 설계법이라고 만들어서 허용도 설계법이라는 개념보다는 별도 설계법이 나와서 거기서 허용도 설계법을 받아들여서 이거를 써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강도 설계법을 썼습니다. 썼죠. 강도 설계법은 1994년 1차 수정 보완했고요. 그 다음에 1999년에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이라고 해서 명칭을 좀 바꿨죠. 제정을 했습니다. 명칭을 바꿨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1차 개정을 했고 또 2007년에 2차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2012년에 3차 개정을 했는데 그때는 또 명칭을 좀 바꿨어요. 설계라는 말을 빼고 콘크리트 구조 기준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근데 요때까지는 이 설계법을 강도 설계법, 극강도 설계법을 일정 기간은 대한건축학회를 중심으로 개정 보완되어 있었고요. 여기 보면
1995년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콘크리트 학회, 우리나라 콘크리트 기준 학회를 중심으로 보완되고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의미 있는 연도가 있죠. 2016년 최근 국가 건설 기준이라는 KDS, 앞에서 살펴봤죠. KDS, 코리안 디자인 스탠다드가 여러 가지 코드를 일괄적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가 건설 기준 센터에서 컨트롤하게끔. 그렇죠? 국가 건설 기준 센터에서. 그래서 코드 체제를 이제 전환시켰죠. 그래서 이제는 대한건축학회나 콘크리트학회에서 나오는 학회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만든 KDS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KDS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콘크리트 학회의 학회 기준은 아직까지 법적 기준은 없다고 보면 되겠죠. 기준 자체가. 물론 이제 그 비슷합니다. 그렇죠? 국가건설기준센터도 계속 개정되고 있는 콘크리트 학회의 기준들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검증해서 받아들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건설 기준 KDS가 있다. 그렇죠? 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201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개정을 수시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개정한 게 아니라 그렇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는데 각 분류별로 수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갑자기 개정됐는지에 또 그렇죠? 공시가 잘 전달이 안 돼서 또 그쪽 설계하시는 분들은 또 예민하게 수시로 개정되는 기준들을 또 계속 살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구조설계 기준은 이게 이제 현행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이죠. KDS. KDS. 구성을 살펴보면 이렇게 많이 구성이 있는데 보통 공통편이라고 있습니다. 공통편은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이 공통편은 토목 분야와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 이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건축, 토목 분야가 다 해당되는 게 공통편이라고 해서 KDS 보면 첫 번째 숫자 14 이거 대분류거든요. 20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눠줘서 각 분류별로 이렇게 기준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공통편은 KDS 14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설계 14 대분류로는 14에 있고요. 이런 여기 소분류까지도 보면 콘크리트 구조설계의 일반사항, 해석과 설계 원칙, 휘 및 압축 설계 기준, 그리고 전단 및 비틀림 설계 기준, 플러트 타입 모델 기준, 피로 설계, 사용성 설계, 내구성 설계, 그 다음에 철근 상세 기준. 예전에 또 동영상 자료 중에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배근 상세에서 되게 살펴봤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정착 및 이음도 저희 살펴봤죠. 그래서 정착 및 이음 설계 기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앵커 설계, 콘크리트 구조 앵커 설계 기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T, 포텐셜 많이 쓰는데 이 기준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C요. 기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편에 보면, 그 다음에 이 밖에도 공통편에 보면 묵은 콘크리트 설계 기준도 있어요. 구조용 묵은 콘크리트. 묵은 콘크리트라는 거는 철근이 안 들었거나 또는 철근이 들어있어도 각 부재가 갖고 있는 최소 철근량 이하로 배근된 그거를 묵은 콘크리트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합성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도 있다고 했죠. 옛날에 합성 부재인가? 그때 합성 구조에서 잠깐 배웠었죠. 근데 이거는 아마도 이제 기준이 강구조 쪽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다고 하죠. 왜냐면 합성 구조는 애매합니다. 콘크리트인지 강구조인지. 근데 그것들의 이제 기준들이 그래서 콘크리트 쪽에도 있고 강구조 설계 기준일 수도 있는데 그냥 요거는 이제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는 강구조 설계 쪽으로 좀 따라가도록 좀 이렇게 유도되고 있다는 게 이제 트렌드 경향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슬라브와 기초판 설계 기준, 콘크리트 벽체 설계 기준, 기타 콘크리트 설계 기준이 있는데 기타 콘크리트 설계 기준의 대표적인 옹벽입니다. 옹벽. 그러니까 토목 옹벽 있죠? 보조차에
극복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한쪽에 작용하는 편토합을 그죠? 저항하는. 그래서 강도뿐만 아니라 오버터닝 모멘트 또는 슬라이딩 그렇죠? 그다음에 그 허용 진이라 이런 걸 다 평가하는 공벽 이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물론 쉘 구조 이런 것도 여기 들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내진 설계 기준이 또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기준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물 편이 있죠. 이 시설물 편은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공통편은 토목 플러스 건축물이라고 하면 이거는 시설 건축물. 그래서 보면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 필요한 항목들을 보면 여기 보면 파일이 그러니까 KDS 4일이라고 하죠. KDS 14라고 했잖아요. KDS 4일. 4일에는 건축물 설계화 중에 이제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콘크리트 설계 기준에 필요한 설계화 중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도 여기 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기초 구조 설계 기준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번 학기에 주로 배울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거 같은 경우를 이렇게 주로 많이 쓰는데 여기 기준을 읽어보면 대부분 어디로 가요? 다 여기를 공통편을 참조하라고 그러니까 KDS 14를 참조하라고 다 이렇게 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 같다. 때문에 이걸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공통편과 시설물 편에서 충돌이 된다. 얘기하는 게 좀 다르다. 그러면 저희는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우선이 되는 건 시설물 편이 우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구성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들 설계 기준의 이제 목적을 잠깐 살펴보면 통합편 아까 KDS 14에 있는 통합편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묵은 콘크리트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및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 우리 이제 설계가 여기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기술함으로써 콘크리트 구조물의 뭐죠? 안전성, 사용성, 그리고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정의하고 있고요. 시설물 편에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KDS 파일 에 보면 그 목적은 콘크리트 구조, 건축 구조물이에요. 건축 구조물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위에는 없잖아요. 토목이든 건축이든 다 쓰는 거니까. 건축 구조물에 대한 설계, 검사 및 실험, 설계화 중 재료별, 설계 방법, 재료 강도, 제작 및 설치, 시공, 품질 관리 등의 기술적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마찬가지로 건축 구조물의 콘크리트 구조, 건축 구조물의 안정성, 사용성,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또 국가건설기준센터에 들어가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국가건설기준센터라고 치잖아요. 그럼 KDS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기준들을 KDS 14나 4일을 다 이 앞에 보였던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밖에도 거기에 보면 KCS, 이 뭐죠? 시방서입니다. 코리안 컨스트럭션 스페시피케이션 시방서도 볼 수가 있어요. 시방서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 뭐 시공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좀 참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거 한번 살펴봤고요. 적용 범위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DS 4일 건축 구조물이죠. 건축 철근 콘크리트 이걸 적용하는데 어떤 거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일단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철근 콘크리트도 있지만 여기 보면 뭐래 있죠? 묵은 콘크리트 그리고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경량 기포 콘크리트도 있어요. 근데 건축 구조물에 적용한다. 그리고 설계, 시공, 유지 관리에 그렇죠? 사용한다. 이런 여기 보면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코드에 이제 살펴보시면 모든 설계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일반적이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요구 조건만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철근 콘크리트 공학의 이론적, 역학적, 논리적 개념 하에 구조 설계자가 그렇죠? 나름대로의 합리적, 논리적
판단에 의해서 계산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설계가 정답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이 설계 기준인데 나머지 어떻게 보면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건축구조기사 같은 경우는 구조 설계를 하고 자기의 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기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날인을 해준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했고 또는 뭐 그 회사에서 한 거를 내가 확인을 했다. 그리고 그 날인을 한다는 것은 이게 뭐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기술사한테 자격이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전문가한테 암묵적으로 네가 책임지고 네가 도장 찍고 계산은 네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해라. 이런 거를 그죠? 암묵적으로 이렇게 좀 책임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일 수 있다. 구조설계 기준에서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요구 조건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도 이제 앞으로 아마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도 그 계산 방법이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계산 방법 중에서 자기가 주관적인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을 갖고 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도 그 프로그램이 어떤 알고리즘을 갖고 짜여졌는지를 구조 설계자들은 잘 분석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알고리즘이 자기 생각과는 자기의 판단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남들이 해놓은 거를 어떻게 보면 또 틀렸다. 너는 틀리고 나만 맞다. 이렇게 또 얘기해서는 또 곤란한 거랍니다. 설계라는 게 구조 설계는 정답이었고 어떻게 보면 최적화 작업이다라고 계속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구조 전문가로서 건축 구조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동영상 자료를 올리고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이다라고 저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한 것조차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판단하고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자료 각종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려서 선별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내가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거를 무슨 정답같이 맹신하거나 뭐 그죠? 맹종하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설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한 게 중요한 얘기고 그죠?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그리고 계속 얘기 보면 그래서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강도 설계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걸 한번 하고 있고 그리고 강도 설계법은 아까 정의를 잠깐 얘기했죠. 강도 설계법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및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든 부재는 하중 계수, 강도 계수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밖에도 강도뿐만 아니라 사용성과 내구성에 대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기준에서는 안정성, 사용성, 내구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고 실무적으로는 경제성, 시공 편리성, 그 다음에 예술성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그렇죠?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편의성, 효율성 이런 것도 또 따져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또 실무죠. 그래서 그 학회 공부하는 연구자들하고 또 다른 또 얘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적용 범위가 또 있네요. 이런 KDS 14의 적용 범위는 건축 구조물 뿐만 아니라 아까 옹벽 얘기했죠. 그리고 콘크리트 층구, 저수조, 저장소, 물뚝 등의 구조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플랜트, 그다음에 지하 구조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탱크 등의 특수 구조물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되 그런데 각 구조물, 이런 특수한 구조물에
거동의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어떤 그 당의 시설에 맞는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할 때는 원자력 발전소에 또 그 내부적으로 하는 또 기준들이 있어요. 그럼 발전소도 그렇고 뭐 철탑도 그렇고 그럼 그 기준에 또 적용을 그저 따라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이런 기준들은 최소한의 기준이지만 특별한 조사 연구에 의해 설계할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또 뭔가 조사 연구, 실험이나 뭐 이런 거에서 나온 게 있으면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죠. 벗어날 수 있죠. 다만 성능 실험을 통한 조사 연구에 의하여 설계할 때는 재료의 강도의 변동성과 구조물의 저항 성능의 변동성을 고려한 설계 근거를 그 대신 명시하라고.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하라 이거죠. 실험적 데이터나 연구 결과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 개념을 살펴볼게요.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강도 설계법 많이 사용하는 스트렝스 디자인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펴봤죠?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RU는 얼티메이트, 이건 요구되는 소요 강도라고 했죠. 소요 강도라고 해서 소요 강도는 여기 뭐 하중, 여러 가지 하중, 데드로드 라이브로드,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앞으로 배울 겁니다. 잠깐 살펴볼 텐데 여러 가지 하중에 개수하중, 일보다 보통 큰 개수하중을 그렇죠? 붙여서 거기다가 그 뭐죠? 조합을 해서 그렇죠? 조합을 플러스를 여러 가지 중첩시켜서 조합을 해서 만든 개수하중 조합 그렇죠? 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 부재의 뭐죠? 여기 보면 힘 모멘트 여기 뭐 MU 그렇죠? MU 최대 힘 모멘트 그러면 최대 VU 뭐죠? 전단력 최대 얼티메이트 속력 압축력이 될 수도 있고 인장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최대 단면력이죠. 단면력 이상이 되도록 이상의 저항 능력이 되도록 하이 RM 값이 뭐라 그랬죠? 설계 강도라고 했죠. 여기 보면 구조물의 내부 저항력. 그렇죠? 이게 크게끔 설계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강도 설계법의 정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구조 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비탄성 거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부재 반면의 공칭 강도의 Rn 강도의 강도 감소 계수 파이를 곱한 설계용 강도의 값, 이거 설계 강도라고 했죠. 이것이 파란색 값이 배수 조합 파중에 의한 부재력, 단면력, 부재에 작용하는 힘들, 힘 모멘트라든지 전단력이라든지 뭐 축방향력이라든지 이런 거 단면력, 소유 강도라고 했어요. 이상이 되도록 콘크리트 구조들을 설계하는 방법이 강도 설계법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했고 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면 소유 강도 뭐라 그랬죠? 소유 강도 RU 빨간 거 나들은 사용하 중에 개수하중을 곱한 그래서 하중 개수를 곱한 개수하중들의 강도 하중 조합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걸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구조물을 모델링 합니다.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다가 하중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놓고 이거를 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해석을 돌리면 거기서 발생되는 각 부재별의 최대 힘 모멘트, 최대 전단력, 최대 축방향력, 최대 비틀림력이 발생하죠. 그거입니다. 이게 단면력 요구되는 단면력 MU 얼티메이트라고 했죠. 최대 힘 모멘트, VU 최대 전단력, 최대 축방향력, TU 비틀림, 최대 비틀림 이런 단면력이 나오죠. 요거보다 오른쪽이 더 크게 오른쪽이 뭐죠? 설계 강도 하이 RM N은 뭐라고 했죠? 노미널 그래서 RN은 공칭 강도 여기까지 합치면 파이까지 합치면 설계 강도 그렇죠? 그래서 공칭 강도의 RN의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한 값으로 보통 1보다 작는데 값으로 요거를 구조물의 내부 저항
능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결국 여기 Rn 값이 결국 뭐냐면 일종의 그 어떤 부재, 힘재든 압축재든 어떤 부재, 기둥이든 어떤 부재의 저항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Rn 값은 결국 이론적 또는 경험적 또는 실험적을 통해서 나온 일종의 공식이라고 됩니다. 공식. 그렇죠? 여러분. 저항 능력을 평가하는 공식.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분석해서 공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저항할 수 있는 이만큼의 힘에 견딜 수 있다는 공식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그래서 실험을 많이 하고 그 실험을 통한 그 수치 해석을 통해서 야, 우리 이 정도의 공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한다?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 이 공식을 써서 이 공식이 어떤 구조물의 내부 저항 능력을 평가하는 식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파이라는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하면 왜냐면 이제 이거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이 저항 능력이 안전해라고 평가를 했지만 이게 시공할 때 혹시나 좀 그죠? 품질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치수가 약간 또 변동될 수도 있고 좀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고 또 못 믿으니까 부재별로 강도 감소 계수라는 숫자를 더 낮은 1보다 작은 숫자를 넣으면 이게 작아지잖아요. 작은 숫자를 만들어서 우리 설계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결론은 요거를 RU가 파이 RN이 커야 된다. 이런 건 있는데 요게 이제 거기 또 좀 세부적으로 나가면 힘 모멘트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최대 힘 모멘트보다 파이 MN 이건 휘 모멘트잖아요. 이거 MN은 뭐죠? 공칭 휘 모멘트죠. 공칭 휘 모멘트 강도인데 여기에 파이가 붙으면 설계 힘 모멘트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멘트에 대해서는 최대 힘 모멘트에 대해서 설계 힘 모멘트 강도가 크게 하면 되고 전단력에 대해서는 뭐죠? 이거는 최대 전단력에 대해서 어느 부재의 어느 곳에 최대 전단력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VN은 공칭 전단 강도. 여기에 파이까지 붙이면 강도 감속에서 붙이면 설계 전단 강도가 되겠죠. 이게 이제 크게끔 설계하는 거고 추방력도 마찬가지죠. 최대 추방력에 대해서 해석을 통해 나온 그 부재가 받고 있는 추방력에 대해서 파이 PN은 마찬가지로 공칭 노미널이니까 축강도 공칭 축강도가 되겠죠. 근데 파이를 붙이면 설계 축강도가 되고 그렇죠. 이런 거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 게 강도 설계법의 개념입니다. 한번 살펴보고 강도 설계법의 개념은 예전에 우리 그 강구조 설계 동영상에 올린 것 중에서 공부할 때 그 그죠 LRFD 그죠 예전에는 한계 상태 설계법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그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강도 설계법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조를 하시면 뭐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데 거기서 좀 다른 거는 그때 강구조 설계에서는 이 파이를 뭐라고 불렀죠? 저항계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근데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강도 감소 계수라고 부른 거 말고는 어떻게 보면 개념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이 소요 강도 어떤 힘보다는 내부 저항 능력을 크게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너무 크게 설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에 막 2배다. 2배로 설계하거나 막 3배로 설계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안전성에는 만족을 하겠지만 바다 설계죠. 경계성에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범위를 그렇죠? 얼마 정도 크게를 할 건가에 대해서 또 엔지니어가 또 설계자가 고민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거를 10% 정도만 이게 크게 할 건지 20% 정도 크게 설계를 할 건지 50% 정도 안전하게 할까? 이거는 또 구조물이 갖고 있는 배수라든지 또 안전성, 중요도,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건물의 그 시공 능력, 이거 있잖아요. 조그만 건물이야. 그래서 뭐 상군 업체가 와서 시공할 것 같아. 동네에 뭐 조그만 건물.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시공 품질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야, 좀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값에 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뭐 대형 프로젝트야. 그리고 일군 건설 업체가 다 들어와. 그러면 잘하잖아요.
그죠? 품질 관리 잘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그죠? 또 이 안전율을 좀 줄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구조 설계자별로 중요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구조 엔지니어별로 나름대로의 구조 안전율에 대한 좀 개념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답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중계수. 아까 하중계수가 뭐죠? 여기서 요거요. 알파. 그죠? 어떤 각종 하중에 여러 가지 하중에 붙는 대부분 1보다 큰 하중계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하중계수는 로드 팩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상을 초과한 하중 및 구조 해석의 단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서 하중계수를 적용한다. 그리고 하중 조합에 대한 영향도 합니다. 하중을 여러 가지 하중을 중첩시켜서 그죠? 하중 조합을 만들잖아요. 이랬을 때 어떤 하중과 어떤 하중이 이렇게 그죠? 중첩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중 계수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하중의 크기 및 분포를 비교적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와 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를 나눠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해서 작은 하중 계수를 사용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두 개의 하중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1점이 데드로드 플러스 1점 라이브로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데드로드가 하중 계수가 작고 활하중이 하중 계수가 크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정하중은 아무래도 이렇게 변동폭이 우리가 설계하중에서 가정했을 때 고정하중보다 늘어날 확률이 작죠. 그렇죠? 활하중은 그쵸.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가구들이 놓이는 이 활하중은 어떻게 변동폭이 갑자기 우리가 예상했던 화장보다 커질지 모릅니다. 그쵸? 과한 하중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1.6이라는 좀 더 높은 하중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 하중과 풍하중의 경우에는 방향성을 고려하죠. 그래서 양방향성, 플러스 마이너스 하중 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풍하중이 한쪽 방향에서만 계속 부나요? 그 반대편에서도 불잖아요. 그러니까 풍하중이 이쪽 방향에서 불을 경우, 이쪽 방향에서도 불 경우, 그다음 위에서 불 경우, 아래에서 불 경우,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향성,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조합해야 된다. 지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냥 이런 걸 고려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하중 계수 로드 팩터는 1보다 같거나 큰 값을 사용하되, 그렇죠? 작은 경우도 있다. 왜냐? 조합 시, 하중 조합 시 작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 여기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여기에 현행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서의 강도 설계법의 하중 조합입니다. 그래서 케이드 S14 1200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다 하중 계수가 빨간색인데 대부분 1보다 크잖아요. 그죠? 1보다 커죠. 여기 보면 데드로드, 여기는 플로우로드, 그죠? 요거는 템퍼레이처, 온도 하중, 그죠? 설하중, 요거는 지붕 활하중, 이거는 강우 하중, 뭐 여러 가지 하중들이 있죠. W 윈드, 그죠? 풍하중, 얼스퀘이크, 뭐죠? 진하중, 그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하중. 이런 설계 하중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뒤에 있는 후속 강의 때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각종 하중들은 앞에 하중 계수가 붙는데 보통 1보다 크고 1보다 큰데 이것도 여기 보면 데드로드라고 다 같은 하중 계수가 붙는 게 아니죠. 첫 번째 하중 조합에서는 1.4가 붙고 여기는 또 1.2가 붙고 뒤에는 1보다 작은 0.9라는 하중 계수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하중들을 살펴보면 다른 하중들은 다 사용 하중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1보다 큰 배수 하중을 하중 계수를 붙이지만 여기 보면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어떻게 합니까? 하중계수가 1이죠. 왜냐면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현행 기준에 보면 이 자체가 극한하중입니다. 사용하중이 아니에요. 극한하중이에요. 이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한번 살펴볼 텐데 그래서 이거는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하중조합 시 강도 설계법에서 1이다 라는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다 1이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하중조합은 확률적으로 지진과 풍화중은 겹치지 않죠. 풍화중과 지진하는 그러니까 풍화중은 지금 현재 500년 재현주기로 500년 동안 한 번 올 풍화중에 대해서 지금 구조물이 견디도록 설계하고 있고, 지진하중은 뭐 산하에서 대충 보면 1000년에 한 번을 최대 지진하중에 대해서 견디도록 설계하고 있는데, 그 1000년에 한 번 올 지진하중과 500년에 한 번 올 풍화중이 동시에 올 확률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래서 겹쳐놓지 않습니다. 조합에서 겹쳐놓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드로드와의 결합할 때 데드로드를 0.9라고 좀 떨어뜨렸죠. 이거는 여기 보면 위에 데드로드하고 위에는 데드로드하고 결합했을 때 횡하중, 풍하중 지진할 때 데드로드가 1점 큰데, 경우에 따라서 고정하중이 작았을 때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았을 때 불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중조합도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렇게 풍하중이 또 이렇게 낮은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여기 보면 데드로드와, 그렇죠? 그 다음에 지붕활하중, 그 다음에 설하중, 뭐 강우하중, 뭐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때 여기에 또 바람까지, 그 최대 큰 바람까지 불 확률이 낮다는 거죠. 500년에 한 번 올 태풍이 올 확률이. 그래서 0.5로 확률적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면 그죠? 여기 데드로드가 개수화중으로 작용하고 라이브로드가 개수화중으로 작용할 때 그때 또 그렇죠? 이런 하중이 올 확률이 중첩돼서 올 확률이 작으니까 낮게 본 겁니다. 이런 원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이런 중첩되는 하중조합으로 인한 하중들이 작용을 할 때 그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중앙부에 작용하는 배근들이 다르잖아요. 보 같은 경우는 여기 중앙부 쪽에서의 배근이 다르고 남부 쪽의 배근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별로 이런 여러 가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거 양방향성까지 고려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 엄청나게 많은 하중조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컴퓨터의 도움 없이는 좀 이거를 이 최대 걸리는 하중을 최대에 걸리는 단면력도, 휘모멘트도, 전단력을 캐치하기가 계산으로 캐치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컴퓨터의 도움 없이. 그래서 보면 이것도 이곳에 우리가 이제 여기 거더의 단부 쪽에 여기 배근을 한다. 주철근량과 스트러블 배근할 때 이때 필요한 여기 단면력은 이 중에서 그죠? 이 밖에도 어떤 것 중에서 하나이겠죠. 제일 불리한 조건. 근데 이 불리한 조건이 이 중앙부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앙부에서는 이게 아니라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 부재에서 위치별로 거기에 작용하는 단면력도들이 어떤 가장 하중조합에서 가장 불리할지는 그렇죠? 해석을 해봐야 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감속에서는 스트렝스 리덕션 팩터,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볼게요. 강도 감속에서 파이죠. 실제 구조물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신뢰성 해석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재 강도의 추정과 해석에 관련 불확실성 요소, 그러니까 재료 강도, 이론적인 거와 재료 강도,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재료 강도와 실질적으로 품질 관리를, 그러니까 콘크리트 부었을 때 재료 강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시공 정도의 차이, 치수 변동에 대한 부재의 강도 저하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재의 공칭 강도 해석 방법에 대한 불정확성, 그렇죠? 그리고 하중 조건에 대한 부재의 연성도와 소요 신뢰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큰 값, 작은 값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구조물에 작용하는 부재의 중요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부재별로 강도 계승가 달라진다. 그래서 또 더 읽어보면 강도 감속에서 파이 크기는 구조물의 파괴 양상과 전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결정되는데, 인장 지배다면 보통 보가 해당되겠죠. 보가 보는 설계 시 보면 앞으로 배우겠지만 항복 이후 상당한 균열 및 또는 처짐 이후에 연성 파괴가 일어나도록 설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식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도 감소 계수 파이를 높은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덜 줄여주는 거죠. 실질적인 설계강도를 덜 줄여줘요. 이에 비해서 압축 지배 단면, 대표적으로 기둥에 해당되겠죠. 기둥을 취성 파괴를 동반한 전체적 분기를 야기하므로 보수가 어렵고 또요. 강도 감소 계수를 아예 낮은 값을 채용하게끔 해서 어떻게 하죠? 전체 설계 강도를 더 떨어뜨려 주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강도 감소 계수가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설계 기준을 만들 때 적용이 되는데, 현행 강도 감소 계수가 이렇습니다. 부재별 강도 감소가 KDS 142010 요격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앞에 설명했듯이 보 대표적인 인장 지배강 얼마죠? 0.85예요. 이 중에서는 어쨌든 가장 높잖아요. 보가 신뢰도가 있는, 그렇죠? 설계 강도 시기에 신뢰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연성 파괴가 되니까. 그리고 근데 압축 지배를 하면 보통 칼럼을 얘기하죠. 근데 칼럼도 보통 그 나선 철근, 촘촘히 그 스파이럴 형태로 감는, 이게 훨씬 구조적으로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안전성이 높죠. 이에 비해서 그 외의 RC 부재는 T철근 기둥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때문에 요거는 여기 인장 지배 단면에 비해서 낮은 값을 써서 더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렇죠? 설계 강도를. 그래서 T철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T철근 기둥은 0.65를 쓰고 나선 철근은 0.75를 쓰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전단력, 스트럽 설계를 할 때 보나, 그렇죠? 이런 걸 때 전단력과 비틀림은 뭐 같은 거죠. 전단력은 전단 능력, 비틀림도 비틀림 능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단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먹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단은 시성 파괴가 갑자기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장 지배보다는 낮은 값을 쓰죠. 0.75. 그렇죠? 이 밖에도 지압력은 0.65, 더 낮은 값. 시성 파괴 위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밖에도 포텐션의 정착 구간, 그리고 스트럽 타이 모델을 했을 때에 스트럽 결점부의 지압부, 타이의 이런 것들에 대한 강도 감소 계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밖에도 묵은 콘크리트도 있네요. 묵은 콘크리트도 구조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준에도 있고, 근데 좀 과다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 능력이 떨어지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휨 모멘트, 압축력, 전단력, 지압력은 0.5. 가장 낮잖아요. 이렇게 부재의 중요도나 신뢰도 이런 걸 통해서 강도 감소 계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강도적인 면도 체크를 하지만 사용성 검토도 해야 합니다. 사용성 설계, 서비스빌리티 디자인도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이런 코드에 나오고 있고요. 보통 균열,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처짐, 대표적으로 사용성 검토가, 그렇죠? 그 다음 피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피로가 있고, 읽어볼게요. 구조물 및 부재가 사용기간 중 충분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중을 받을 때, 이때는 그 개수하중 쓰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중에 대한 조업을 써요. 사용성과 내구성을 검토해야 하며, 사용성 검토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균열, 처짐, 피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사용성 검토에는 어기부 있죠? 사용하중 조합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2를 사용합니다. 하중 개수를. 근데 중력 하중과 조합되는 풍하중, 왜냐면 풍하중이 극한하중이잖아. 그렇죠? 근데 사용하중을 써야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극한하중을 줄여줘야지. 그렇죠? 사용하중 조합을 쓰려면. 그래서 풍하중과 지정해주는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감소 개수를 고려할 수 있다. 왜냐? 지금 현재의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그 자체가 극한하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1보다 작은 개수하중을 사용해서 사용성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서 지금 뭐 계속 하중 조합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죠? 여기 또 하중 조합. 근데 하중 조합은 예전에 강구조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2022년 3월 달에 녹화해서 강의를 올린 동영상 자료가 있어요. 하중 조합이라는 챕터로 강구조 설계할 때. 근데 그 이후에 그 몇 달 후에 7개월 후죠. 2022년 10월경에 그때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이 풍하중이 그 전에는 사용하중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로 바뀌었어? 극한하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중 조합도 달라지죠. 그렇죠? 강도 하중 조합도 바뀌어지고 여기 사용하중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녹화된 동영상 자료는 현행 기준하고는 또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다시 현행 기준에 맞춰서 하중조합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중 개수도 수시로 바뀝니다. 이전에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많이 사용하는 1.2 데드로드, 1.6 라이브로드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에 저 초창기 때 그 극강도 설계품 나왔을 때는 1.4 이건 1.7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그때그때 바뀌면서 이거 강도 감소 개수도 바뀌어요. 그렇죠? 기준별로.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유념해서 좀 보기 때문에 예전에 지금의 또 기준조차도 미래에는 또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균열 같은 경우는 균열도 이제 균열폭 제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 극한 하중을 극한 강도 설계법을 쓰다 보니까 응력들이 옛날에 허용도 설계법에 대해서 보가 받는 응력들이 되게 세요. 철근이 받는 응력도 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균열들이 예전에 허용도 설계법으로 설계했던 경우보다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준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균열 제어를 위한 철근들은 이왕이면 분산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철근의 지름은 작게 해서 간격을 좁게 배근하는 게 유리합니다. 거꾸로 철근 직경을 큰 거를 쓰면 간격이 어떻게 널널해지잖아요.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균열지에서는 불리해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또 기준에는 휨 균열 제어를 위한 휨 철근의 배치를 이렇게 해라. 그래서 보아 1방향 슬라브, 2방향 슬라브는 이렇게 해줍니다. 제안을 해줘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균열 컨트롤을 하게끔 균열 제어, 휨 균열, 특히 휨 균열 제어를 할 때끔 철근 휨 균열 철근의 배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거를 벗어나면 안 맞아. 그럼 철근을 더 넣어서 일부러 더 넣어서 배치를 만족시켜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이거를 배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여기 보면 여기 또 KDS 1420 2030 부록 쪽에 균열폭을 검증하는 식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균열폭을 별도로 검토를 하면 이 기준 배치를 굳이 맞출 필요는 또 없는 거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밖에도 온도 변화, 건조 수축에 의한 그렇죠? 균열 제어에 대한 추가 보강글에 대한 기준들이 기존에는 있고요. 또 처짐은 여기 보면 산성 처짐, 순간 처짐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있지만 뭐를요? 클리프 또는 건조 수축에 의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단기 처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강도 설계법에서는 클리프와 건조 수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성에 대해 특히 장기 책임에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현행 기준에서는 처짐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면 처짐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휨 부재의 두께 이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예전 동영상 자료에서도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요 이상의 두께를 하면 별도로 이런 거 검토 안 해도 되죠, 사실은. 그리고 또 장기 처짐 효과를 고려한 처짐의 최대 허용 처짐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짐도 만족해야 된다. 이 밖에 피로가 있어요, 피로. 근데 이 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토목 구조물, 요량 같은 거 있죠. 중량물의 차량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반복 하중이 작용하는 그리고 작용 빈도가 높은 이런 구조물에서 많이 체크를 하는데 사실 건축 구조물은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구조물에서는 잘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뭐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뭐 주차장이 이게 뭐 차량이 아주 쌩쌩 달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죠? 천천히 달리잖아요. 저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로가 작용하지 않는 게 또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또 피로를 검토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같이 아유 이거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읽어보면 변동 하중이 제한되는 비율이나 작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필요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보나 슬라브가 주로 피로 검토를 하죠. 그래서 휨과 전단에 대해서 검토를 해요. 그런데 기둥은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준에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휨 모멘트나 축 인장량의 영향이 적은 기둥은 필요를 검토하지 않는다.
않아도 된다라고 구조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구성 설계가 있습니다. 또 내구성 여기도 내구성 설계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중 설계에 따른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용성, 아까 좀 전에 했죠? 이 밖에도 환경 조건을 고려한 내구성 설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내구성 설계는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최소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결정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측되는 노출 범주, 이게 탄산화에 얼마큼 노출되느냐 또는 해양 환경이나 개빙 화학제 등 염화물에 염화물에 얼만큼 노출되느냐, 동결 융해에 대해 노출되느냐, 황산염에 노출되느냐, 그 밖에 세부적인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최소 설계 기준 강도가 결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장수명 구조물 뭐 이런 것도 해서 보통 최소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가 27은 하죠. 27메가파스칼은 보통 다 설계했습니다. 30메가파스칼도 많이 쓰죠. 30메가파스칼. 질 적게 봐도 27은 쓰죠. 그죠? 그리고 뭐 바닷가 근처, 아까 염화물의 영향을, 왜냐면 그 소금이 내구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한 35메가파스칼 정도로 확 높여서 설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구성 설계의 한 방면이다. 또 이 밖에도 철근 노출의 위험도가 높은 노출 범위에 대해서는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 피복 두께보다 또 증가시켜서 보기도 하고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구성 설계의 하나의 취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사용성 설계 부록에서는 내구성을 고려한 균열폭, 허용 균열폭에 대한 규정이 있고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앞에 사용성, 그러니까 내구성하고 사용성 좀 그렇죠? 좀 이렇게 혼돈돼서 쓰죠. 그렇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구성 설계는 또 보면 안전진단 하잖아요. 기존 건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보강도 내구성 설계에 포함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내구성 설계 기준이 있고요. 구조물의 목표 수명 기간 동안에 안정성, 그렇죠? 살펴봤죠? 사용성, 내구성을 유지 관리 및 보수 보강을 위해 균열 발생의 원인, 그 유해성에 대한 검토, 그래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는 책임 구조 기술자에 의한 안전 진단과 보수 보강 설계로 진행되어야 함. 그래서 보수 보강 설계에는 구조물 조사, 안전 진단을 하죠. 조사해서 원인을 손상 원인, 손상 정도, 내력 정도, 환경 조건, 하중 조건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필요한 내력, 보수 보강의 범위, 규모를 결정하고 보수 보강 재료를 선정하고 부재 설계를 하고 적정한 보수 보강 공법을 제시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동영상 자료에 균열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봤죠. 그리고 균열 보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구조 보강 방법에 대해서도 또 그렇죠? 보강 공법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 자리에 한번 남겨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안전진단을 통한 보수 보강 설계에 대한 얘기죠. 이게 결국 이것도 유지관리, 그렇죠? 내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구성의 취지죠. 예,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긴 시간 동안 했는데 앞으로 이제 차차 강의와 병행해서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학습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또 위해서 한번 실무 위주로 한번 순차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의가 영상 자료가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